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민일보 사회부 황윤태 기자입니다. 먼저 일단은 유례없는 전염병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마음에 다치신 분들께 보듬어 주시는 선생님들 분께 먼저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근길에서도 보면은 대중교통에 되게 싸우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퍼서 그러는 것도 어쩌면 이유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심포지움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석박사를 안 해봐가지고 학술 대회는 처음인데 PPT를 최대한 열심히는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잠시 저희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어린 연차의 기자입니다. 2017년 12월에 이제 국민일보 입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종교부에 있었던 거 빼고는 대부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사회부에서 이제 경찰이랑 검찰을 위주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언론사 사회부 사건 경찰팀이 기본적으로 세상 만사를 다 취재하는데 이제 당시에 저희가 가장 올해 초에 가장 열심히 취재했던 거는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익명성을 위주로 활동하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서 N번방에서 돈을 주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이 거래되고 있더라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지난해부터 아예 보도가 없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라이브하게 취재를 하고 이게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좀 조명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반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로 어제 판결을 받은 조주빈 같은 경우가 이제 검거가 됐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 관련해서도 이제 뭐 굳이 N번방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교도소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드 페어런츠 사건도 있어서 제가 학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명예훼손하고 디지털 명예훼손하고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디지털 명예훼손입니다. 이게 라이벨하고 이제 디퍼메이션하고 이제 좀 영어로 따지면 좀 구분이 되는데요. 라이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이전에 있었던 명예훼손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적이나 이런 명예훼손 같은 건데 이제 네, 그렇고요. 그다음 디퍼메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 의미의 명예훼손인데 디지털 명예훼손은 이제 일반적 의미로의 명예훼손이 조금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정보통신망법 70조 1, 2항에서 각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사실을 적시해도 그리고 거짓 명제를 적시해도 모두 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2항 같은 경우가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자체를 적는다고 모두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가수 티아라 효민님의 인스타그램을 직접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댓글은 제가 직접 읽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네,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이제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제 죄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 비방하려고 하는 모두의 네 개의 조건이 다 포함이 돼야 이제 온라인상으로 디지털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댓글 네 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포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해서 비방하려는 의도가 모두 다 충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악플이어서 좀 공개를 좀 꺼렸다가 본인이 이제 가감없이 공개를 했기에 같이 공개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 법에 적시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에요. 4년 전인 2016년에는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헌법 소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수 의견은 이제 뭐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지만 소수 의견이 2명 나왔던 게 이게 좀 재밌어요.
김희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명예훼손의 구제 제도가 있는데 징역까지 부과하는 거는 과잉금치 원칙을 위반한 거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리고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법이 나서서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약간 진일보되는 의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 법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없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검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저렇게 공공연히 적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검거가 어렵냐면요. 연예인 악플 같은 경우에는 쉬운데 세상에 죄송합니다. 디지털로 명예훼손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N번방 같은 경우에도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기 때문에 이 익명성이 누구인지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연예인 악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굉장히 쉽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악플 자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많고 그다음에 연예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포털사에서도 이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해요. 하지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익명성 그 자체로 상품성이 있는 메신저로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경찰관한테 들었던 내용들인데,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경찰이 첩보를 통해서 두바이에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에 갔는데 그곳에서 없어서 협조 요청을 구하는 시도 자체도 실패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 맥락에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2014년부터 올해 이제 전반기까지 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꾸준히 신고 건수, 발생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검거 건수 하고 검거율을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죠. 73.1%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점점 하락하는 검거율 자체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플랫폼 자체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해지는 것도 있고요. 아까 이제 사이버블링에서 이제 인스턴트 메시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1대1이나 익명 계정의 경우에는 특정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다시 아까 텔레그램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터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경찰한테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적색수배가 돼야 되고 이게 왜 너네 경찰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되는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예시로 이제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번방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셨고요. 이 운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분 정도가 있는데 현재 3명은 검거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모두 다 감옥에 가 있는데 3명은 아직도 못 잡혔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권이 이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해외 도피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잡혔는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잡혔는데 베트남 공안에 우리나라 경찰이 이 사람을 왜 검거를 부탁해야 되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분들도 그 나라에는 없는 방식의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해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판례 2개를 좀 가지고 디지털 명예훼손이 어떤 때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는 어떻게 유죄 무죄를 가리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배드 페어런츠는 되고 디지털 교도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올해 이제 1월에 그 지금 보이시는 구본창 대표님이랑 수원지법에 가서 직접 재판을 챙겼는데 이때 그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배드 페어런츠가 뭐냐면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제 그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이제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 주소에 살고 이 사람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얼마인지를 다 게시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양육비를 주면은 이제 이 그 신상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였는데 이제 일부 아버지를 포함한 일부 부모들이
이거는 디지털에서 내 신상을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을 하고요.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해서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등에서 하는 배심원들이 참석하는 재판인데요. 하루에 진행되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한 15시간 정도 재판이 릴레이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당시 이제 이창렬 부장 판사는 배드 파더스, 그러니까 지금은 배드 페어런츠가 됐지만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 공격을 하는 모욕적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을 하세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 자체가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피고, 그러니까 이제 배드 페어런츠 활동을 하신 한 명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 50만 원형이 내려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적 정보를 확인하도록 이제 유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시인을 했습니다. 가장 또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달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양육비 해결 모임이라는 단체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양육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단체 쪽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는데, 이때 이제 재판부에서도 사이트에 고소인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허위 사실이나 이거를 허위 사실로 알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 부분이 허위 사실로 보기 죄송합니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봤고요. 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반대 부분으로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디지털 교도소 주홍글씨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호 교수님이 사실 이렇게 이 사건에 같이 이제 좀 나오셔서 저도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배드 페어런츠나 양육비 해결 모임하고 이제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 행위에서부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들하고 좀 틀려져요. 일단은 최 교수님부터 혐의가 없는 사람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다고 했으나, 사실 이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N번방에 참여하셨던 참여자들이셨고, 이 행위를 이제 그 신상을 공개했던 것이 자신의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라는 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거든요. N번방을 취재할 때 언론에 일부러 N번방에 누구누구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주홍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피라는 아이디를 쓰는 25살짜리 대학생이 좀 제일 유명해요. 이분들이 모두 N번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초창기에 경찰의 신원이 특정되고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N번방 사건이 좀 많이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도 N번방에 들어있다, 이런 사람들도 N번방에 들어있다고 많이 제보를 해요. 본인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주홍글씨라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또 하나 만들어서 자신들의 N번방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때 이제 신상을 확보하고 협박을 하고 반성문을 써서 이제 이걸 다시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때 이제 걸렸던 게 아까 이제 최정호 교수님한테 이제 협박을 했던 건, 그리고 부산 경찰청의 이제 총경급, 그러니까 서장급 경찰관한테도 너 N번방에 들어 있었지라고 협박을 하는데, 두 개 다 지금 무혐의로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는 이제 육군 대위 한 명이 N번방과 유사한 방에 이제 입장을 했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군 검찰이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디지털 교도소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망 사고까지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상을 잘못 게재했는데, 이게 이제 20살짜리 이제 서울에 있는 뭐 명문대생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 분이 이제 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한테 나는 N번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걸 이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증거까지 밝혔는데도 거짓말이다,
너의 신상을 너의 학교 사회에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돌았고, 법치가 아니라 이건 사적 제재다라는 여론이 돌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를 했고 베트남에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검거할 때 이제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디지털 교도소를 두 번째 운영하던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사실은 주홍글씨 운영자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N번방에 참여했던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 디지털 교도소나 주홍글씨라는 플랫폼을 또다시 이용해서 신상을 공개했고, 그것을 공익이 아닌 자신의 사익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매드 페어런츠나 지금 디지털 교도소를 정리를 하면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뭔가를 공개를 했는데 이 신상 공개 혹은 비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도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드 페어런츠는 이혼한 사이에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정당한 행위고 이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인데, 나의 혐의를 덜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협박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선 보고 있죠. 현재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나진 않았고요.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서 조만간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다시 인스타그램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말을 좀 더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스타그램 화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몇몇 남성분들 얼굴이 좀 보이세요. 네, 저기서 지금 실제로 저분들은 다 실명도 일부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아이디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지금 한 3명, 4명 정도는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일단은 명예훼손을 저도 걱정이 돼서 약하게 블러 처리를 했는데, 취재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되게 억색의 운이 좋은 억색의 운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대담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서로의 신상 정보를 마구 갈취를 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홍글씨를 통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N번방 당시에 저한테 제가 이제 성착취물을 어쩌다가 확보를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 중이니까 이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이게 위법성이 조각이 된 다음에 경찰 수사관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는데, 제가 이걸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 기자 사칭해서 지금 성착취물 보고 있지. 다 안다. 내놔라. 그 친구한테도 제 명함을 이제 주고,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나한테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의심이 풀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신상을 들고 서로가 서로를 협박하는 되게 모순적인 관계였는데, 법정에서도 제가 이제 챙기는 법원은 아니어서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로 우리는 조주빈이 시켜서 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했다,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조주빈 판결에서도 이들은 범죄 조직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모든 디지털 사건이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한국 사이버 성폭력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삭제 자체도 너무 힘들고 익명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메시지 자체로 퍼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누군지 특정 자체가 되게 과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사의 되게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처벌을 하냐는 수사기관의 답답한 말씀들이 좀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4월에 한창 N번방 취재를 할 때 퇴근해서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너무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자님, 저희가 너무 지금 갓갓을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갓갓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N번방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텐데요. 갓갓을 너무 잡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기자님이 기사 쓰시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우리한테 여태까지 취재한 걸 다 넘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되게 좀 약간 진실되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본인들도 잡고 싶은데
특정 자체도 안 되니까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일반적으로 되게 브로드하게 우리가 사소한 디지털 명예훼손,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지인 능욕, 아니면 지인 능욕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피해자의 얼굴과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섞고 그다음에 되게 음란한 말들을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 미국의 익명 기반 플랫폼인 텀블러라는 사이트인데, 이 텀블러도 이제 지난해 그다음에 올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삭제 조치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게 생기냐면, 텀블러의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존하는 텀백스라는 플랫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경찰들은 이 플랫폼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 익명 기반이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도 막막한 상황이 된다고 이제 토로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뚫고 수사를 하고 검거를 하는 건 경찰의 몫이겠지만, 본인들도 되게 막막해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담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정말 수많은 디지털 명예훼손 사건이 있고, 이거를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취재 결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N번방을 취재하면서 저도 뭐 제가 뭐 피해자 입장에 서는 확률이 굉장히 낮겠지만, 직접 라이브하게 그런 성착취물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성별을 이유로 좀, 저는 이제 그 피해자하고 직접 대면은 안 했지만 이제 그 인터뷰한 거 녹음이나 녹취 그리고 이제 좀 받아보면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상담을 받고 싶었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막막함 앞에서 좀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이분들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불안 피해를 어떻게 희석시켜 주시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건의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재미가 많이 없는 이야기인데, 네, 오래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